어느새 숙성한 또래 사이에선 돼지가 이단자라는 의견이 형성되어 있었다. 거의 악센트 탓도 있었지만 그건 대수로운 게 아니고 뚱뚱한 모습, 천식, 안경, 그리고 소녀를 싫어하는 성벽이 그 원인이었다. 그러니까 뭔가 당시로서는 부정적인 걸 다 갖추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회에서도 돼지는 따돌림을 당합니다. 즉, 그러니까 작가는 굉장히 그 지식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 즉 어떤 세계 대전에 지식인들의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렐프와 잭이 결정적으로 틀어지는 기회가 생기죠. 배가 지나가는 걸 발견했는데 봉화가 꺼져 있습니다. 렐프는 뭐 넘어지면서 까지면서 구르면서 달려왔는데 아이들은 다 떠나고 있고 돼지 사냥한다고 떠나 있고 또 마침 그날 이제 잭은 처음으로 멧돼지 사냥에 성공해서 이제 한참 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각가지 기억이 가득 남아 있었다. 안간힘을 쓰고 있는 멧돼지를 모두가 둘러쌌을 때 그들이 알게 된 사실, 한 살아있는 생물을 속이고 자기들의 의지를 거기에 관통시키고 맛있는 술을 오랫동안 빨듯이 그 목숨을 빼앗아버렸다는 사실에 대한 생생한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즉, 잭의 지도에 따라서 아이들은 조금씩 폭력의 쾌감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즉, 자연 상태에서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인간의 욕망은 야만으로 퇴화할 수밖에 없다. 작가는 조금씩 이걸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딱 둘은 완전히 갈라집니다. 아이들의 관점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아이들의 관점에서 한쪽에는 사냥과 수책과 신나는 흥겨움과 솜씨의 멋있는 세계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동경과 좌절된 상식의 세계가 있었다. 즉 한쪽에는 멋있는 어떤 야만의 세계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렐프가 처음에 그렇게 자신감 넘치게 약속했었지만은 지금은 거의 빛을 잃어버린 문명 사회로서의 복귀에 대한 어떤 흐려진 약속이 있었다. 거기에서 아이들은 잭 쪽으로 서게 됩니다. 그렇게 세계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자, 그런데 렐프와 돼지는 잭을 비난하다가도 막상 이제 멧돼지를 굽자 돼지는 옆에 가서 난 먹으면 안 되니? 즉 돼지는 사실 누구보다도 육체적 욕망이 강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아이들을 어린애 같아라고 혐오하고 뭔가 노동을 해야 될 때는 나는 천식 때문에 라고 빠지는 그런 존재죠. 모리스가 멧돼지 신용을 하고 비명을 지르며 포위망석으로 달려갔다. 사냥부대도 여전히 빙빙 돌면서 그를 치는 신용을 하였다. 춤을 추며 그들은 노래하였다. 멧돼지를 죽여라, 목을 따라 때려잡아라. 즉 아이들은 이렇게 시작된 축제, 그 속에서의 집단의식을 통해서 조금씩 함께 퇴화합니다. 어디까지 퇴화하는가? 나중에 사이먼이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때 그들은 사이먼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을 정도로 퇴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이먼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사이먼을 죽여버립니다. 렐프는 처작에 몸을 움직였다. 곤란한 것은 대장이 됐을 경우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현명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 없다. 그런데 나는 생각이 없다. 즉 렐프는 자신이 무난하다는 것을 깨달아 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리더가 되고 싶고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렐프는 점점 봉화에 집착합니다. 그것만이 어떤 자신의 정당성을 유지해주고 잭과 자신을 차별화시켜주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점점 가능성이 사라져가는 봉화에 집착합니다. 봉화를 해야 돼. 사냥을 할 때가 아니라 우리는 봉화를 지켜야 돼. 봉화는 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야. 만약 봉화를 계속 올리지 않는다면 요양을 바라지 않는 이상 어떻게 구조될 수가 있냔 말이야. 불 하나 피우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이란 말이야. 기울려는 석양을 받으며 소라를 잡으며 몇 사람이 손을 내밀었다. 렐프는 그것을 손에서 놓지 않고 나무줄기 위로 뛰쳐 올라갔다. 렐프가 돼지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아이가 소라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렐프는 그것을 안고 나무 위로 뛰쳐 올라가서 이것은 나만의 것이야 라고 합니다. 즉 렐프는 점점 이제 자신의 권력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에 조금씩 아이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잭이 모경 속에서 상을
찌푸리고 일어나서 두 손을 내밀었다. 나는 아직 말을 끝내지 않았어. 그러나 여태껏 줄거지 얘기했잖아. 소라는 내가 들고 있어. 그러면서 아이들은 결국 이제 소라는 렐프와 돼지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구나. 저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일은 없겠구나. 결국 이것이 저들이 말한 민주주의였구나. 렐프는 소리쳤다. 사이먼의 말을 들어. 그가 소라를 잡고 있으니까. 내 말은 짐승은 아마 우리들 자신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즉 사이먼은 자신이 가진 통찰력을 통해서 문제의 본질, 즉 우리 안에 야만성이 있고 그 야만성을 통제해야지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통찰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걸 비웃는 게 돼지입니다. 예끼 바보. 이렇게 말한 것은 돼지였다. 즉 돼지가 아이들을 이끌면서 사이먼을 조롱합니다. 이런 바보 같은 놈. 즉 사이먼이 지성을 통해서 도달한 이 대답이 아직까지 대중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이먼에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당시 대중의 수준이 너무 낮은 겁니다. 당장 지식인이라고 하는 돼지조차도 사이먼의 생각을 이해를 못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즉 작가의 답은 인류가 빨리 지성을 보강해야지만 3차 세계대전을 막을 수 있다. 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섬 안에서 이제 곧 렐프와 잭 사이의 전쟁이 시작될 건데 잠시 작가는 섬 밖을 보여줍니다. 섬 밖에서도 여전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작가는 당시에 불안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야만적이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3차 세계대전이 터지고야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인간의 야만적인 본성에 대해서 내가 고발해서 인류가 여기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 그게 어떤 이 책을 쓰면서 작가가 느꼈던 사명감인 것 같습니다. 렐프의 바로 앞에서 걸어가던 사이먼에게는 아무도 고지 안 들린다는 느낌이 들었다. 즉 괴물에 대해서 사이먼은 아이들이 가지는 그 과장된 공포감을 이해를 못합니다. 핥히는 발톱이 있고 산꼭대기에 앉아 있었으며 발자국을 남기지도 않고 게다가 동작이 무뎌서 쌍둥이 형제를 따라잡지 못한 짐승이라고? 짐승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사이먼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영웅적이면서 동시에 병든 인간의 모습뿐이었다. 사이먼은 항상 통찰력을 통해서 딱 문제의 핵심에 도달을 합니다. 문제는 그런 사이먼이 도달한 이 통찰을 누구도 이해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오히려 그런 사이먼에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렐프나 잭에게 전달해서 그들에게 영향을 주기에는 사이먼이 너무 여리고 약하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작가는 당시 사회의 어떤 권력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렐프가 잭을 따라서 사냥에 나섰다가 렐프의 마음은 겁과 걱정과 자랑스러움을 가득 찼다. 난 멧돼지를 맞춰서 창에 꽂혔어. 다음에는 내가 제대로 맞출 수 있을 거야. 이것은 처음에 잭이 멧돼지를 놓쳤을 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즉 렐프는 나는 잭과 다르다라고 부정하고 있지만은 내면적으로 렐프와 잭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의 안에 잭과 똑같은 게 있습니다. 봐, 내가 거의 멧돼지를 죽일 뻔했어. 그의 뒤로는 로저가 덤벼들고 길을 쓰고 있었다. 돼지를 죽여라, 목을 따라 돼지를 죽여라, 때려잡아라. 렐프도 가까이 다가서려고 승강을 하고 있었다. 갈색의 연약한 살점을 한 줌 손에 쥐고 싶었다. 상대를 눌러 해치고 싶은 욕망이 간절하였다. 이건 잭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지금 잭과 똑같은 감정을 지금 렐프가 느끼고 있습니다. 즉 작가는 사회적 엘리트들은 다 거기서 거기다. 렐프가 리더가 되든 잭이 리더가 되든 결말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즉 바꿔 말하면 사회적 엘리트들에게 권력을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의식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찾으러 이제 3명이 나섭니다. 거기에서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은 렐프, 잭, 로저입니다. 자, 앞번 시간에 설명했던 그 장면과 비교해보죠. 앞번 시간에는 사이먼과 렐프와 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로저와 렐프와 잭입니다. 사이먼이 빠지고 로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섬은 지난 몇 달 동안 어떻게 바뀐 걸까요? 권력 그룹에서 지성을 상징하는 로저, 사이먼이 빠지고 순수한 폭력을 상징하는 로저가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들, 네. 예, 뭐 이 정도는 잠시 추임새 넣어주시고 넘어가죠. 왜 작가는 첫날과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이들을 대표해서 리더 그룹이 섬을 탐색하는데 근데 사이먼이 빠지고 로저가 대신 들어갔을까요? 아마도 작가는 예, 그 아이들이지만은 성인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 폭력에 노출된다 뭐 그런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즉 이제 이 섬 자체가 어떤 하나의 당시 1950년대 당시 세계인들의 인식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지금 지성이 퇴화하고 폭력이 이제 심화되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력 구조가 개편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지성이 설 공간이 없습니다. 첫날에는 아이들은 연약하지만 지성의 존재를 인정해 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지성은 완전히 빠졌습니다. 대신에 로저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이 섬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자, 잭은 사냥부대 쪽으로 향하였다. 그는 사냥꾼이 못돼. 우리가 고기를 대주지도 못하고 대주려고도 못했을 거야. 그는 그저 명령을 안 내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저 복종해 주기나 바라고 있어. 잭은 렐프의 무능함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땔감을 먹고 있을 때 그들이 살며시 빠져나가는 걸 나는 보았어. 즉 아이들이 하나 둘씩 이탈해서 잭의 무리로 들어갑니다. 캐슬락. 그러니까 지금은 저 영화사 이름이죠. 그 영화사 이름도 그 파리대왕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캐슬락 영화사. 거기로 한둘씩 빠져가죠. 여기에서 이제 작가는 어떤 대중의 의식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대중은 야만성에 더 매력을 느낀다. 민주주의보다는. 즉 인간은 충분히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세계대전 이전의 철학 사조가 틀렸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도 합리적인 존재도 아니다. 그래서 대중은 무능한 엘리트보다 자신들에게 쾌감을 주는 야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잭이 운영하는 걸 봤을 때는 잭은 전체주의 쪽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제가 완성되어 갑니다. 자, 그리고 잭이 큰 소리로 말했다. 이 머리는 짐승에게 주는 거야. 우리의 선물이야. 이렇게 이제 종교가 만들어지죠. 요 정도가 이제 이 작품에서 이제 어떤 종교에 대해서 언급하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뭐 작가는 이렇게 종교가 발생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떤 기독교에 대한 언급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소년들은 두려워졌다. 몽롱한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웃음을 띠고 이빨 사이로 피가 시커멓게 엉겨붙은 그 머리는 거기에 그냥 걸려 있었다. 자, 그런데 이 돼지머리가 이상하게 사이먼과는 소통이 가능합니다. 다른 아이들과는 소통이 안 되는데 사이먼과는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거 이제 좀 이따 보도록 하죠. 눈을 감아도 그 암돼지 머리는 여전히 잔상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반쯤 감은 그 눈은 어른 세계의 특유한 무한한 냉수로 몽롱하였다. 그 눈은 모든 것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사이먼에게 일러주고 있었다. 즉 돼지머리가 지금 사이먼에게 왜 인간은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가의 진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 멧돼지 머리는 뭘까요? 무엇에 대한 상징일까요? 바로 여기서 멋진 연출이 많이 대표됐지만 이제 렐프의 얘기는 꼬마들에게 조차 실감있게 들리지 않았다. 렐프는 다시 한번 우리는 봉화를 피워야 돼. 봉화를 피워야지만 어른들에게 구조될 수 있어. 즉 렐프가 제시하는 것은 내가 문명을 이루겠어가 아니라 내가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어른들이 우리를 문명으로 이끌어 줄 거야. 즉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어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어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은 아이들조차 믿지 않습니다. 랠프의 지도력은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아버지라는 배경이 사라지면서 랠프의 무능함이 폭로됩니다. 자, 다시 이제 사이먼과 돼지의 대화로 넘어옵니다. 나 같은 짐승을 너희들이 사냥을 해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참 다스러운 일이야. 넌 그것을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멧돼지 머리가 사이먼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 즉 다른 아이들은 모르더라도 너는 그걸 알고 있었지. 내가 너희들의 일부분이란 것을. 아주 가깝고 가까운 일부분이란 말이야. 자, 이 부분은 저는 두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인 너와 멧돼지인 나는 차이가 없어. 즉 너희들은 동물과 다른 야생동물과 다른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 역시 동물의 일부야. 즉 인간의 본성은 야만성이야라는 것. 이것 역시 세계대전 이전에 인간은 신에게서 선택받은 이성을 가진 동물들과는 차별화된 존재다. 만물의 영장이다라는 것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이 가진 야만성에 대한 고발, 인간과 멧돼지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고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가지 제가 해석한 것은 이 소설에서 나오는 멧돼지가 사실은 멧돼지가 아니라 그 섬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아니었을까. 즉 이제 제국주의 교육을 받은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실제 이들은 원주민이지만은 그들 눈에 이 원주민은 인간으로 안 보였을 겁니다. 짐승으로 보였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인간이지만은 아이들의 눈에는 멧돼지와 다름없이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사이먼은 처음으로 우리가 사냥하고 먹었던 저 존재가 멧돼지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 장면은 이제 그 아이들은 단순히 멧돼지를 사냥해서 죽인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은 원주민들을 사냥해서 식인을 한 게 되죠. 자, 이 부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선생님?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세계 1, 2차 세계대전의 근본적인 원인인 식민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게 아닌가. 이 멧돼지를 통해서. 그래서 멧돼지는 이제 사이먼을 통해서 우린 너희와 동등한 인간이야. 그리고 너만은 그걸 이해하겠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서 이제 사이먼은 인간이 가진 야만성과 식민지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세계 1,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 이제 아이들에게 알려주러 뛰어갑니다. 그래서 요 대사, 넌 그것을 알고 있었지. 내가 너희들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아주 가깝고 가까운 일부분. 즉 공통된 야만성을 가진 인간은 멧돼지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의미. 두 번째, 너희들이 우리를 멧돼지로 봤지만 사실 우리는 인간이다라는 고발. 그렇게 이중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 이제 해석이 달라집니다. 예, 이제 방금 이제 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이 식민지 원주민들에게 더 공감하는 사이먼이 아이들의 눈에는 멧돼지가 이제 다름없이 보였겠지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멧돼지로 착각하고 이제 사이먼을 죽였다는 것도 성립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요 내용은 좀 아이들에게 가르치기에는 아이들이 식인을 했다는 게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심스럽긴 합니다. 설정이 조금 더 잔인해지죠. 자, 그럼 앞으로 기어나갔다. 이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야만적이고 그걸 지성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고 제국주의에 휩싸여서 식민지를 억압하고 착취했는데 그들 역시 우리와 동등한 인간이다.
인류는 그걸 깨달아야 한다. 그걸 깨닫지 않는 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 모든 답을 사이먼은 이 멧돼지 머리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먼은 그 진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러 가는데 만약에 아이들이 그 진실을 사이먼처럼 이해한다면 이 섬은 해피엔딩이 되겠죠. 만약에 실패한다면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잠시 쉬어가는 셈 치고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그 파리 대왕의 어원에 대해서는 만화 타짜의 이제 4부에서 언급이 나옵니다. 벨제부. 그래서 요거 보여주시면서 파리 대왕의 어원이 무엇인가 설명해도 주셔도 되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작품에서 조금 과학적으로는 오류가 있는 것이 뭐 그것까지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성경에 나오는 이제 루시퍼가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루시퍼와 벨제부비 이제 지옥의 주도권을 놓고 싸웠다가 벨제부비 지면서 이제 그 똥파리들을 관장하는 존재가 되면서 이제 파리 대왕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작품에서 한 가지 이제 조금 사소하지만 오류가 있는 게 뭐 맛있는 풍성한 과일을 따먹었다라고 하는데, 참고로 원시 과일은 우리가 지금 먹는 것은 계량의 계량을 거듭한 거죠. 원시 과일은 안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게 이제 원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시 당근입니다. 계량하기 전에 원시 당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요게 원시에서 그 아마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나나입니다. 안 답니다. 요게 원시 수박입니다. 그리고 요게 원시 오렌지입니다. 요건 참고로 학생들 재미를 위해서, 그 선생님들 요거 뭔지 아시겠습니까? 제목 보지 마시고. 요게 뭘까요? 예, 요게 원시 옥수수입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아이들이 거기에 있는 달콤하고 풍성한 원시 과일을 따먹었다. 이거는 현대 우리가 먹고 있는 과일들은 전부 다 계량의 계량을 거듭해서 원시의 형태를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그런데 원시 상태에 있던 과일들이 달콤하고 그럴 리가, 이런 건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잠시 재미삼아서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어떤 과학적 오류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관련 작품으로 영화로서 이제 눈먼 자들의 도시, 그 다음에 익스페리먼트,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어떻게 폭력적으로 퇴화하는가를 둘 다 잘 보여준 작품이죠. 요거 같이 이제 영화 수업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거의 주제의식을 공유하죠. 눈먼 자들의 도시. 단지 눈이 안 보이게 되면서 인간이 얼마나 급격하게 원시 상태로 퇴화해 가는가, 잔인해지는가, 그런 점에서 공통된 주제의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IO를 할 때 뭐 눈먼 자들의 도시와 파리 대왕 이렇게 연결시켜도 되겠고, 눈먼 자들의 도시, 익스페리먼트와 이제 파리 대왕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최근에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익스페리먼트의 그 실제 모티프가 된 그 사건에서 그 시험자들이 폭력성을 유도한 근거가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사이먼은 엉금엉금 기는 자세도 있었고 배가 푹 꺼질 때까지 구역질을 했다. 이어 끈앞풀을 손에 잡고 바위에서 끌어주었다. 그 시체가 바람에 희롱당하는 창피를 덜어주는 것이다. 사이먼은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이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작가는 사이먼이 연약하긴 하지만 여전히 사이먼이 언젠가 성장해서 이 커뮤니티를 이끌어야 된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먼만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다 무서워서 막 도망칠 때 사이먼만은 그 시체의 그 낙하산 끈을 풀어줘서 그 시체가 이제 자연 상태로 돌아가도록 풀어줍니다.
창자가 시킨 대로 돼지는 씹고 있던 뼈다귀를 마룻바닥에 팽개치고 조금 더 먹으려고 허리를 굽혔다. 그래서 이제 더 큰 고기를 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돼지는 겉으로는 자신은 저 애들과 다르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아이들보다 더 탐욕적인 존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렐프와 잭이 다시 한번 충돌을 하게 되는데, 렐프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을 계속 피워두려고 했었어. 근데 이제 너희들은 먹을 것을 뒤쫓아다니기나 하고. 그때 잭이 렐프에게 얘기를 하죠. 넌 안 그랬니? 지금 네 손에 들고 있는 뼈다귀를 봐. 그러자 렐프는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여기에서 작가는 어떤 무능한 엘리트들에 대한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렐프는 방금 잭이 던져준 고기를 허겁지겁 먹다가 이제 배가 채워지니까 잭이 가진 야만성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거기서 잭은 한마디 합니다. 네 손에 들고 있는 뼈다귀를 봐. 무섭게 흘러드는 하늘 밑에서 돼지와 렐프는 이 광기어린 그러나 얼마쯤은 안정된 탄재 속에 끼어들고 싶은 심정이 되었다. 그들은 기쁜 심정이 되어서 거기에 끼어들어서 같이 축제를 즐기고 싶었다. 하지만 뭔가 지금까지 비판해왔던 그 자존심, 나는 뭔가 쟤들과 달라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차마 못 끼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들은 저 아이들과 돼지의 멱을 따라라고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일하게 차별화되는 존재는 사이먼인데, 사이먼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죠. 짐승을 죽여라, 목을 따라 피를 흘려라. 노랫소리가 신나 보이는 처음의 가락을 버리고 안정된 맥박처럼 일정한 율동을 치기 시작하자 원을 그리는 동작도 규칙적으로 되었다. 그러면서 집단의식 속에서 아이들은 한 단계 더 이제 야만으로 퇴화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이먼이 나타났고, 인간의 언어로 사이먼이 우리가 죽었던 그 멧돼지는 우리가 동등한 존재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언어 자체를 못 알아듣는 것인지, 언어는 알아들었는데 사이먼이 말하는 그 생각을 못 알아듣는 것인지, 아이들은 그것을 못 알아듣고 오히려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신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저 사이먼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무엇인가가 숲속에서 기어나왔다. 그것은 시커멓고 분명치가 않았다. 이제 아이들에게 사이먼은 인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멧돼지에게 공감하는 사이먼이 멧돼지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 짐승 앞에서 지른 날카로운 비명은 고통의 절규였다. 그 짐승은 말굽 모양으로 둘러선 소년들 속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갔다. 그러자 누군가 소리칩니다. 짐승을 죽여라, 목을 따라 피를 흘려라, 그놈을 죽여라. 그리고 아이들은 다 같이 그 살인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작가가 사이먼의 죽음과 돼지의 죽음을 묘사한 것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사이먼의 죽음이 나옵니다. 꼬치꼬치 파고드는 발광생물에 둘러싸인 채 꼼짝 않는 성자의 별빛을 받고 은빛으로 빛나는 사이먼의 시체가 서서히 바다로 떠내려갔다. 어떻습니까? 한번 시각적으로 상상해보죠. 꼬치꼬치 파고드는 발광생물에 둘러싸인, 발광생물이니까 빛이 나겠죠. 아마도 발광 해파리 모양인데 그것이 사이먼의 시체를 둘러쌉니다. 꼼짝 않는 성자의 별빛을 받고 은빛으로 빛나는 사이먼의 시체가 바다로 떠내려갔다. 시각적으로 어떻습니까, 선생님들? 그러니까 뭔가 사이먼은 빛에 둘러싸여서 뭔가 성자의 죽음 같은 느낌이죠. 즉 그만큼 작가는 사이먼이란 지성의 상실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계의 유일한 희망이니까. 작가는 인간의 본성을 고발하기 위해서 사이먼을 죽도록 설정했는데, 그 사이먼의 죽음에 대해서, 즉 지성의 상실에 대해서 작가는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먼의 시체를 영적인, 신성한, 성적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먼의 시체는 빛에 둘러싸여서 바다로 떠내려가면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이들이 사이먼을 버린 게 아니라 이 신성한 존재인 사이먼이 아이들을 버린 것 같은 모습입니다. 자, 사이먼의 죽음이 벌어졌고 이제 돼지와 렐프가 사이먼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살인이었어. 그만둬! 돼지 말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럼처럼 얘기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니? 렐프는 그나마 현실을 직시하려고 하는데 돼지는 필사적으로 현실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땐 캄캄했어. 게다가 그 지독한 춤이 벌어지고 있었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비가 왔었어. 우린 겁이 질려 있었어. 우리는 몰랐어. 그게 사이먼인지. 그리고 어쩌면은 그 사이먼이 지가 죽고 싶어서 뛰어들었을지도 모르잖아. 이제 돼지는 더 이상 어떤 지식인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무능하고 렐프의 무능과 돼지의 반지성적인 모습이 겹칩니다. 그리고 짐승이 들어오려고 할지도 몰라. 너희들도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게 어떻게 기어왔는지를. 짐승은 변장해 가지고 왔었어. 우리가 잡은 멧돼지 머리를 주었지만 짐승은 다시 올지도 몰라. 그러니 감시를 게을리하지 마. 자, 여기서 잭은 아이들이 가진 두려움을 이용해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합니다. 봤지? 우리가 멧돼지 머리를 파쳤음에도 불구하고 짐승, 즉 사이먼이 풀어줬던 그 시체가 우리에게 굴러 들어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감시를 게을리해서는 안 돼. 잭은 아이들의 공포심을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이용합니다. 로저는 조그만 돌을 집어서 일부러 빗나가도록 쌍둥이 형제가 서면 사이로 던졌다. 자, 잭 일당이 돼지의 안경을 훔쳐갔지요. 그걸 항의하러 렐프와 돼지와 마지막까지 렐프의 편에 붙어있던 쌍둥이 형제 4명이 왔습니다. 자, 이 쌍둥이 형제 주목해 봅시다. 마지막까지 렐프를 지지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마지막까지 렐프를 지지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기운의 셈이 로저의 몸뚱이 속에서 맥박치기 시작했다. 로저는 그냥 쟤들을 괴롭히고 싶다는 욕망을 느낍니다. 이건 잭과는 다릅니다. 잭은 자신이 약해 보일까봐 그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멧돼지를 사냥했었습니다. 그런데 로저는 오로지 누군가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폭력을 휘두릅니다. 즉 야만의 수준에서 잭보다 로저가 한 수 위입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에 마지막 장면에서 어른들이 그들을 구조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잭이 렐프를 사냥했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로저가 잭을 사냥해서 최종적으로 이 섬의 지배자로 올라섰을 겁니다. 즉 로저는 이 섬에 완벽한 디스토피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작가의 주제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존재가 아닐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잭이 렐프를 사냥해서 렐프의 머리를 꼬챙이에 꽂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작품의 무거움이 이제 끝도 없이 무거워지죠. 그렇게 되면 아마도 독자들이 이 작품이 주는 지나친 무거움 때문에 이 작품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작가가 그 전에 어른들에 의해서 구원받는 걸로 결말을 바꾼 게 아닌가. 그게 저의 추정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디스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그 로저를 등장을 시켰는데 그렇게 되면은 작품이 너무 잔인해지고 독자들이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까지는 안 가고 중간에서 어른들에게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끝난 게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돼지의 목소리가 그 혼란한 와중에서 렐프 있게 들려왔다. 돼지가 소라를 쳐들자 피하는 야유 소리는 조금 작아졌다가 다시 커졌다. 즉 아이들은 이제 소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희들만 독점하던 그 소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 하지만 돼지는 끝까지 외칩니다. 난 소라를 들고 있어. 이봐, 난 소라를 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소라를 들고 있으니까 니들은 나에게 주목해야 돼. 이제 초기 민주주의는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하지만 돼지는 그 소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렐프가 봉화에 대한 집착을 포기 못하듯이. 그리고 그런 모습을 아이들은 조롱합니다. 그의 곁에는 아름답게 반짝여 있는 나약한 소라를 부적처럼 들고 돼지가 서 있었다. 증오의 주문 같은 함성이 두 소년에게 들려왔다. 머리 위에선 로저가 일종의 달콤한 자포자기 같은 기분을 맛보면서 지렛대 전신을 기렸다. 즉 로저는 어떤 목적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돼지를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위에 의해서 소라와 돼지가 같이 박살납니다. 렐프는 커다란 바위 구르는 소리를 들었다. 이것도 참 의미 있죠. 돼지는 소라를 움켜쥐고 있다가 소라와 함께 죽습니다. 돼지는 40피트 아래로 내려가 바닥 위로 삐쳐나온 네모진 붉은 바위에 등을 부딪히고 떨어졌다. 돼지가 머리가 터져서 골통이 삐져나와 빨갛게 됐다. 돼지의 팔다리가 도축된 직후의 돼지처럼 경련했다. 아까 우리 사이먼의 죽음과 한번 비교해보죠. 어떻습니까? 사이먼이 발광 해파리에 둘러싸여 그리고 찬란한 별빛에 둘러싸여 빛에 휩싸여서 바다로 떠내려갔다. 근데 지금 돼지의 죽음. 돼지는 40피트 아래로 내려가 바다 위로 삐져나온 네모진 붉은 바위에 등을 부딪히고 떨어졌다. 머리가 터져서 골통이 삐져나와 빨갛게 됐다. 돼지의 팔다리가 도축된 직후의 돼지처럼. 작가는 왜 하필 이런 은유를 썼을까요? 도축된 직후의 돼지처럼. 작가가 돼지의 죽음에 어떤 자신의 감정이나 인식을 담았을까요? 그러니까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비참하고 참혹하고 그렇습니다. 왜 사이먼의 죽음은 그렇게 신성하게 표현했는데 돼지의 죽음은 이렇게 추하게 설명했을까요? 물결이 내려앉았을 때 돼지의 시체는 사라지고 없었다. 사이먼의 시체가 바다로 떠내려갔다가 아니라 돼지의 시체는 물결이 내려앉았을 때 사라지고 없었다. 비참하고 추하고 잔인하고 하여튼 이렇게 이제 처음에 지성이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이 죽었습니다. 이 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러면 남는 것은 이제 유일하게 남는 것은 이제 뭐 렐프가 딱히 문명을 상징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어떤 문명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왜 여기에서 잭은 렐프마저 죽이려고 할까요? 지성이 사라졌고 지식이 사라졌고 이제 렐프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그래야지 이 섬이 순수한 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 잭은 이제 유일하게 이 섬에서 야만에서 벗어난 존재인 렐프마저 사냥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붙잡은 쌍둥이를 창을 가지고 와서 어쩔 셈이었어. 로저가 추장을 곁을 비스듬히 지나갔다. 자칫하면 어깨로 밀칠 뻔하였다. 로저가 잭에게 도전을 합니다. 로저는 형언할 수 없는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로저가 잭의 어깨를 툭 치려고 하면서 도전합니다. 결말을 봤을 때는 불필요한 설정 같은데 이게 왜 등장하는가? 그리고 로저와 잭이 싸운다면 누가 이길 것인가? 뭐 하여튼 마지막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렐프는 그의 머리를 두 팔에 대고 이 새로운 사실을 상처처럼 받아들였다. 샘과 에릭이 이젠 오랑캐패에 끼어있는 것이었다. 즉 아이들은 그 로저와 잭은 강제로 샘과 에릭, 쌍둥이에게 화장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샘과 에릭은 내면에 이성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이제 어쩔 수 없이 오랑캐야. 잭의 명령을 따릅니다.
화장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 소설 속에서는. 젠과 에릭도 딴 족들과 마찬가지로 오랑캐족이 되어 있었다. 돼지는 죽었고 소라는 박살이 나서 가루가 되었다. 즉 민주주의를 초기 민주주의를 상징하던 모든 존재가 사라졌고 이제 남은 것은 그 초기 민주주의의 증거는 이제 렐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잭은 렐프마저 죽여서 어떤 민주주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쌍둥이까지 잭의 편에 서게 됨으로써 이제 일방적으로 잭의 승리가 되면서 이제 주제가 완성됩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문명보다 야만을 추구한다 라는 주제가 완성됩니다. 우뚝 솟아있는 바위 꼭대기에서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대답 소리가 들렸다. 로저는 막대기 양쪽 끝을 뾰족하게 깎아 놓았어. 즉 잭이 멧돼지를 잡아서 그렇게 했듯이 로저는 렐프를 잡아서 머리를 잘라서 막대기 꽂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잭이 멧돼지 머리를 꽂았던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렐프는 잡아도 먹을 수 없으니까. 즉 고기를 위해서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렐프를 사냥하려고 합니다. 그 점이 로저와 잭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로저와 잭이 싸운다면 저는 로저가 이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행히 결말에서 어른들이 와서 아이들을 구조해 줍니다. 그런데 그 어른들이 하필이면 군인입니다. 어선이나 여객선이나 상선이 아니라 군함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군함은 왜 어디로 가든 되었을까요? 그들은 왜 아이들을 구조해 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이 군함은 왜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고 왜 아이들을 구원해 줬을까요? 이것은 순수한 구원이었을까요? 아, 밑에 제가 답을 써놨네요. 죄송합니다. 예, 아마 이 군함은 이제 그 전쟁을 하던 중이었을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군인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구원했을 겁니다. 즉 이 아이들은 렐프의 예상처럼 어른들이 우리를 구원해서 다시 문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도구로서 들어가기 위해서 구조했었을 겁니다. 그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이 섬에서 자기들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 진짜 전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잭과 렐프와 아이들은 모두 웁니다. 이 울음은 아마도 지금까지 자신들이 했던 부정할 수 없는 결과, 지성의 상실, 지식의 상실, 그리고 어떤 동료인 인간을 죽인 것, 즉 부정할 수 없는 증명,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문명이 아니라 야만 쪽으로 이동한다 라는 그것에 대한 어떤 작가의 절망을 담고 있는 눈물일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어른들이 구원함으로써 더욱 끔찍한 설정은 이동하지 않고 소설은 그래도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적절한 잔인함을 유지한 채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소설은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선생님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과 의견 듣고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들 질문이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선생님, 예, 예. 저는 잘 들었어요. 준비 잘하시고 정말 예, 예. 그 대학 강의 수준의 그, 어, 그 제너럴한 그 파리대왕의 그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예, 예. 기독교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예, 예. 제가 보기에는 되게 상당히 많이 관련이 많네요. 그렇습니까? 예, 어떤 부분? 제가 그러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야만성,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인간이 이제 첫 번째는 파리대왕이라는 것들 바알세불이 성경에 예. 나오는 거잖아요. 그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파괴할 때도 돼지머리를 성전 안에다가 넣었다는 말이 있어요. 예, 그리고 예. 또 이제 로마가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파괴할 때도 성전에 돼지머리를 갖다 놨어요. 예, 예. 예. 어, 그래가지고 예, 예, 예. 그 너무나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예, 예. 사람들 마음속에 그 원죄 의식이 있어가지고 예, 예. 어린 아이들조차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 순수한 어린 아이들도 마음대로 자연에 딱 풀어놓으니까 야만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석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못했었네요. 예,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 원죄 의식이랑 조금 이제 연관이 돼서 기독교 사상이랑 좀 연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예, 예. 이런 생각도 예, 예. 윌리엄 골딩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제 기독교 문화에 서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아니라고 해도 예, 예.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예, 예.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네요. 인간 안에 그 야만성의 본성이 원래부터 있다. 이게 기독교랑 이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연구를 예, 예. 해보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학생들에게 너무 없어, 아무 상관도 없어 라기보다 예, 예. 그쪽으로도 이렇게 하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한번 원제 이렇게 해서 그 HLSA를 쓸 수도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렇겠네요. 너무 닫지 마시고 예. 그쪽도 열어두시고. 그러니까 하면서 윌리엄 골딩이 이제 세계대회에 그런- 참가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윌리엄 골딩이 세계대회에 참가해서 거기에서 어떤 절망감을 느끼고 이제 기존의 사상에 대해서 왜 이제 반발을 사람들은 하면서 전쟁을 예. 예, 왜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또 3차 대전 핵전쟁까지 일으키려고 할까? 예. 그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미 우리 인간 속에 원죄, 야만성이 내재되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그걸 원죄로 연결시킨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또 뭔가 예. 좋은 에세이가 나올 것 같네요. 하나 그거 쓸수 있을 것 참고하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럼 선생님들 더 의견 없으시면은 10분 또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김재구 선생님 인디비주얼 오럴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셔서 잘 들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동영상 저장을 위해서 잠시 또 감사합니다. 10분 쉬었다가 다시 또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